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 평가론을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요. 부동산 금융론. 첫 번째, 부동산은 금융의 기초.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 주택금융인데 주로 주택금융 배운다. 주택금융은 두 가지로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1번 주택금융은 주택 공급 확대되고 주거 안정, 주택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 이건 주택 금융의 기능, 부동산 금융의 기능인데, 기능은 시험에 나와도 틀린 말 잘 만들지 않고 잘 나오지 않는다. 단독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금융, 개발 금융이 활성화됐다. 공급자 금융, 그러면 공급 확대. 수요자 금융이 확대됐다. 그러면 수요 증가, 주거 안정, 주택 경기 조절. 옳은 질문. 2번, 3번, 4번은 금융의 분류입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니금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가? 2번이 지분금융 이렇게 나는데요. 지분금융은 신, 조, 공, 주, 간, 투. 신디케이트, 조,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간접 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신조, 공주, 간투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저당 대출, 제출 받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부채금이라고 했어요. 회사채 발행, 주택상환사채, 신탁증서금융 등은 부채금융이다. 옳은 지문. 4번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매자니금융. 옳은 지문. 5번 대부비율이 상승하면 대출금리는 하락한다. OX, X. 이제 5번부터는 이자율 이야기인데,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자율 결정 원리는 두 가지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명목금리로 결정된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인플레이션만큼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거, 가산한다는 거. 그래서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대부비율이 높은 경우,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담보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졌다, 상승했다. 대부비율, 대출비율, 융자 비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거죠. 하락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6번 고정이자율 나왔네요. 고정이자율은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고정이자율이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했다. 은행노 손해봐라. 그 다음에 고정이자율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뭐가 나온다? 조기상환. 이렇게. 그럼 6번 고정이자율에서 시장이자 하락했습니다. 그럼 조기상환이 나와야 돼. 대출 이자율보다 시장이 낮아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 유리하다. OX, O. 7번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변동한다. OX, O. 8번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이거는 대출액, 최대 대출 가능금액 기준, 대출 기준. 주택이든 상가든 담보인정비율은 주택가격, 상가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옳은 질문. 9번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OX, O. 10번 주택경기가 침체한 경우 대부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변화시켜 주택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대부비율 높였다, 총부채 상환비율 높였다, 돈을 많이 빌려주라. 그럼 주택 수요 증가, 주택경기 조절. 자, 저당 상환 방법. 온금균등, 올리금균등, 체증식, 다른 말로 점증식. 점증식이 나오면 젊은 사람, 그다음에 이자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온금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인데,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한다. 이자가 감소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 원리금 균등에서 가장 포인트는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한다. 그게 포인트잖아요. 자,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 크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 OX, O. 왜 감소해요?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저당 상수가 나온다는 거. 원금 균등에서는 저당 상수 안 나오고 원리금 균등에서 저당 상수 나온다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원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고 이자 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OX, X.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하고 그만큼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은 항상 일정하다. OX, O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례는 1630만 원, 1630만 원 똑같았잖아요. 4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OX 5. 5번 초기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세 가지 방법,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은 원금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최정식. 세 가지를 비교하면 언제나 가운데는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언제나 가운데는 원리금 균등. 그러면 5번 질문 옳은 말입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많다. OX 5. 이제 저당 채권 유동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저당 시장의 구조, 효과, 그 다음에 MBS 유형, 이렇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근데 MBS 유형은 이름만 배웠죠. 내용은 배우지 않고. 1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OX 5. 2번 제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나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OX 5. 3번 MPTS, 우리말은 저당채권 이체증권, 대해서는 채권형 MBS다. OX X, 지분형. 그 다음에 4번 MBB는 지분형이다. 틀렸죠. 채권형. 그래서 3번하고 4번이요. 채권하고 지분이 반대로 써놨습니다. 5번 MPTB는 MPTS와 MBB의 뭐다? 혼합형이다. 혼합형.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MPTS, MBB, MPTB, CMO가 있었는데 이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형인 것이다. 그래서 옳은 질문.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조정이 먼저 생겼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세 개가 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실체상 회사과 명목상 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체상 회사는 직원도 있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이렇게 상근 임직원을 둔다는 거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둘 수 없고 그다음에 상근 임직원이 둘 수 없다. 이거 배웠잖아요. 자, 1번 부동산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OX 5.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다. 법인 형태를 만든다. 주식회사다. 옳은 질문이고.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자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OX X입니다. 여기 26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 X.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OX X. 위탁관리 명목상 본점은 있지만 지점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OX X. 말도 안 돼. 둘 수 없다.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OX 5.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11월, 12월까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1, 2월 달은 여기다 살 붙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정도에서 시험이 딱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시험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6회 때, 29회 때, 30회 때는 부동산 투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 여러분 시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0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4번 틀리고 그래서 여기 홀수 번호는 맞고 짝수는 틀리는 거야. 그럼 10번은 짝수니까 틀려야 되잖아요. 그럼 50점이야. 봐요. 제가 쉽다니까. 봐봐. 60점 맞는 시험은 1번 맞고 2번 틀리고 쭉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9번은요. 맞춰야 돼. 10번은 틀려버리면 그러면 50점이야. 그럼 불합격이야. 그래서 마지막 10번을 실수로 맞춰버리는 거야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에 20번도 틀려버리면 그럼 불합격이니까 20번도 실수로 맞춰버리니까 실수 4개만 하면 돼. 실수 4개면 그러면 합격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민법을 60점 맞는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의 개론도 60점이 합격이야. 얼마나 쉬워.
근데 여러분들 공부한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왜? 하지 말한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불안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 아니고 다른 강사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의 결혼 강사를 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책 전부 다 해요. 책 전부 다. 그럼 떨어져요. 그 민법 언제 할 겁니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것만 하면 돼. 한 사람 것만. 그런데 막 여기하고 저기하고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는 90점 맞는 시험이라고. 왜 90점 맞으려고 노력을 해요? 참 성격도 희한하네.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이제 공부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건데 이제 오늘 입문과정 8번째 감정평가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론 하기 전에 그동안 했던 거 타이틀만 제가 한번 쭉 잡아볼게요. 1번 총론, 2번은 경제론, 3번은 시장론, 4편은 정책론, 5편이 여러분이 좋아했던 투자론. 투자론 뭘 배웠던가 기억납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못해. 말을 하려고 하면 시험 볼 때까지 투자를 해서 뭘 배웠습니까? 그 말로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은 남았는데 투자론에서 이상한 말도 배웠죠. 위험 배우고 수익 배우고 기대수익 배우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배우고 화폐 시장가치 배우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현금으로 배우고 그다음에는 투자 분석 기법에서 순영가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거 앞에 배웠다 그런 거. 그다음에 승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웠다고 그런 거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게 금융론 제 6편. 그다음에 7편이 개발관리 마케팅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개발관리 마케팅은 1년에 수업 딱 한 번만 들으면 된다고. 그러면 다 맞출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제8편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은 범위도 많고 범위도 높고 어려워요. 자, 감정평가론은 이제 목차 한번 보자고요. 감정평가론은 목차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이제 감정평가라고 해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겠다는 소리고, 기초 이론을 배웠으면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알겠지만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까?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가치 구하는 거거든요. 가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가치를 구한다 이 말은 어떤 토지, 어떤 건물의 가치를 구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게 가격이 된다고. 여기에 쓸모가 있는데 이 쓸모를 가격으로 표시해보자. 이렇게 하는 작업을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거지 가격 구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가치, 가격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요. 가치, 가격,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 개별분석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여기 이제 이론이야. 이 이론 배웠으면 이제 실무로 가야 돼. 실무로. 그럼 어떤 토지의 가격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감정평가가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식. 요 이론, 실무. 요 실무는 직접 가격을 구해보세요. 자료 주면서 명일동 1번지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가 구해보십시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그러면 감정평가론에서 계산 문제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를 잘못 낸 거라고. 반드시 계산 문제를 내야 된다고. 왜?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격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 방식은 계산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원가법 이런 걸 주면서 계산 문제 하러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쉬워. 왜? 마음이 편해요. 왜? 안 할 거니까. 계산 문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운이 좋으면 이 부분에서 세 문제를 출제해. 세 문제. 세 문제 출제하면 전부 다 찍어버리면 돼. 얼마나 마음이 편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오늘은 뭐 자세히 안 하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운데, 그런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 방식은 이 원가법 이론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한 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론을 파면, 그러니까 여기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개념, 뭐 분류, 여기하고 가격 이론에서 가치 가격, 여기 지역 분석 개별, 이 정도의 분량이 원가법이야.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도 그 정도의 분량, 수익하는 법도 그 정도의 분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까다롭고 분량도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감정평가 이론 부분이 19회 때, 우리 시험 19회 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고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31회 때까지 여기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론적으로는. 이름만 물어봤어. 이름만. 깊은 이론은 여기 원가법 뭐 제조랑 원가고 막 복잡한 게 있다고, 그런 거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이제 올해 여러분 아니고 올해 시험에서 32회 때
이 온값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안 물어본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10몇 년 동안 뭐만? 계산 문제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근데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계산 문제 3문제 딱 던져주고 말어.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느 번호가 나오냐면 37번, 뭐 38번, 39번 이렇게 이 부분에가 딱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문제가 계산 문제 딱 내고 만다고 이렇게. 그럼 요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럼 머리가 띵하고 알아도 못 풀어. 알아도 짜증 나 버려. 이게 되면 시험지를 보고 이제 민법을 풀다 보면 아 민법 내가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았겠다. 그다음에 개론도 풀다가 알아 자기가. 이가 내가 합격했다. 아니면 아사모사하다. 난 떨어졌다. 대충 알 수 있다고. 대충. 근데 민법에서 자기가 많이 맞추고 부동산의 결혼에서 앞부분을 많이 맞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하기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찍어버린다고. 아마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 학원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60% 이상은 다 찍고 나올 겁니다. 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막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포기 단계라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제 알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할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얘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이건 다 맞춰야 돼요. 매년 나오고 다 맞춰야 되고, 그다음 얘는 계속 연습하면 되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거야. 공시지가 이게. 자, 감정평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근데 감정평가로는요 몇 문제를 출제하기로 약속했냐면, 그러니까 경제로는 몇 문제 출제합니다 이런 말을 주지 않았어. 국토교통부에서 요 감정평가로만 몇 문제 출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해에 13문제 감정평가에서 13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미친 거거든. 감정평가 13문제 출제하면 40문제에서 13문제 출제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출제한 30% 이상을 출제한 거라고. 이 감정평가에서.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거야.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무슨 감정평가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감정평가를 이렇게 많이 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항의를 한 거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생각한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대학교 교수들이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부동산학 결혼 출제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감정평가를 많이 출제하고 싶어서 출제했나 보죠. 근데 너무 많이 출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약속한 거야. 감정평가로는 15% 내외로 출제하겠다고. 그럼 40문제에서 15% 내외가 되면 15%가 내외가 되면 15%면 6문제입니다. 내외니까 5개 출제할 수 있고 7개 출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속한 게 17회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 됐죠. 그러니까 15년 됐는데 그때부터 6문제를 꾸준히 출제해요. 5문제를 출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6문제 출제하고 2번 정도 걸쳐서 7문제를 출제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부터 17회 때부터 이 감정평가로는 좀 약간 정형화돼요. 시험 문제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출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여기 개념, 필요성, 기능 이런 건 시험에 출제도 안 해요. 여기 분류, 이 분류가 한 3년에 한 번꼴로 출제해요. 얘가.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도 3년권에 한 번씩. 그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그다음에 가치 재원칙도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이런 패턴을 쭉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다음에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만 좀 별도로 공부할 건데 6문제 출제할 때 어떤 애는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3문제까지 출제해요. 3문제까지. 그냥 영어 정의에 불과한데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런 겁니다. 감정 평가사가 감정 평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거야. 이걸 이제 감정 평가 규칙이라고 그래요. 요거면 이제 또 별도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감정 평가 규칙을 별도로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거 배우면서 전부 다 요 감정 평가 규칙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별도로 한번 공부한다 이런 취지고, 여기 기초 이론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를 나오는데 요거 다 맞춰야 돼.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요거. 그럼 여기서 이제 3문제 득점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 방식이 여기 3문제 나와버리면 그럼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매년 나와. 그러니까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3문제가 나오면 감정평가 방식은 2문제 나오면 거의 100% 계산 문제예요. 3문제 나왔을 때 여기 감정평가 방식에서 3문제 나왔을 때 이론이 1문제 들어가는 거야. 올해 감정평가 방식에서 3문제를 내는데 계산 문제 2문제, 이론 1문제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겠죠. 3문제 나오면 마음은 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한 문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출제해요. 우리의 공략 대상은 감정평가 기초이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요거는 우리의 공략 대상이 아니에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제 감정평가론을 이제 공부해 보자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어차피 30분 후면 또 긴장이 풀어집니다. 이미 좀 긴장 다 풀어졌어. 오늘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월요일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돼. 금방 풀리니까.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이니까 막 계획 세우겠네요. 내년에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괜히 계획을 세워서 한 일주일 만에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느 분들은 그런다. 12시에 자가지고 6시 일어나서 6시 일어나자마자 개론 2시간 공부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학원 오고 그럴 거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꾸준히. 자, 이제 공부해 볼게요. 기본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필기노트부터 할게요. 필기노트 108쪽부터가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필기노트 108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초이론에서 감정평가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감정평가의 필요성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싸그리 무시. 여기 봐요. 개념에서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이 개념 밑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류로 가면 돼. 필요성 필요 없고 기능도 필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선생님 나오면 정말 안 나와요. 이거는 감정평가에 분류해서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법정평가 쭉 나온다고. 필기노트도 보고 이제 기본서를 보면 여기 이제 기초인에서 첫 번째가 분류. 요 분류는 중요해요. 요 분류는 제가 3년에 한 번 걸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별표 3개는 아닙니다. 3년에 한 번 걸로 시험에 출제하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할 해가 됐어요. 30회 때 출제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할 때가 됐는데 여기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얘들은 옛날 거예요. 옛날에 자주 출제했고 요즘은 자주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지 말고 뭘 볼 거냐면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감정평가형 규칙 제6조 6조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필기노트는 109쪽 109쪽 가면 하단부에 가운데쯤에 기준 시점이라고 있죠. 그 밑으로 가면 양가로 5번에 감정평가형 규칙 제6조 나왔습니까? 그 부분 중요하고 그 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그것 중요하고 108페이지로 와봐요. 108페이지로 왼쪽으로 108페이지라서 개념의 2번 108페이지 넘기지 말고 108페이지.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108페이지로 가면 108페이지. 자, 머리가 아파요? 108번이야? 자, 그러면 개념 밑에 양가로 2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나왔죠? 요거.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그게 108쪽에 있는 거고 109쪽으로 가면 하단부에 5번에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6조 그 밑에 6번에 제7조 나오죠. 요 세 가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 매우 높아요. 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니까 자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감정평가가 뭔가 개념은 이래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것을 가액으로 금액으로 표시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요 경제적 가치가 쓸모인데 그러면 요 토지 등이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 등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야. 부동산. 그 부동산만 감정평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도 감정평가하고 권리도 평가해요.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도 평가한다고. 선박은 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 이런 거 평가하는데 이걸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고 해요. 그게 경제적 가치,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으면 그 쓸모를 금액으로 표시해보자. 이게 감정평가예요. 이거 뭐 크게 논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 만들지 않습니다. 나올 일도 없지만. 근데 경제적 가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가치, 그것을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이 교환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가격.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가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가액. 근데 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빌려주고
1년에 얼마씩 받는 거, 소위 말해서 임대료, 그것을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용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임대료라고 한다고. 그 부동산학은 이 가액도 가격이고 임대료도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교환가치도 가치고 사용가치도 가치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교환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가액이라고 하고 사용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임대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겁니까?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가치를 구하는 거야.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근데 이 가치가 여러 개 있어요. 가치가 첫 번째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환 가치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이제 투자 가치라는 것도 있고 네 번째 보상 가치라는 것도 있고 보험 가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익 가치도 있고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 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가치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 평가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건지 교환 가치를 구하는 건지 투자 가치를 구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 평가 규칙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봤더니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여기 엄청 잘 나온다고요. 자, 정리 여기까지. 감정 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가치가 몇 개입니까? 여러 개야. 여러 개에서 원칙이 나와야 돼. 그럼 원칙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이걸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감정 평가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나와야 되겠죠. 예외가. 그러니까 예외가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자, 세 가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무슨 가치인데? 시장 가치인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어떤 법을 봤더니 이때는 보상 가치로 평가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뭐 농지법에서는 국가가 농지를 팔 때는 뭐 어떤 가치로 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 가치로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보상 가치로 하라는 소리야. 그게 첫 번째 예외야.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 이 부동산을 제가 평가사인데 여러분이 가서 의뢰를 해요. 요 의뢰하는데 뭐라 하냐면 평가사님 여기에요. 이게 수용된다는데 그럼 수용되면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이걸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한단 말이에요. 와서 의뢰인이 와서 이거 시장 가치 구해 주십시오. 여기 아니라 와서 여기 수용되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는가? 보상 가치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인이 의뢰한다면 그런다면 보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어떻게 되냐면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옳은 지문이고 또 이렇게 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낸다고. 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매우 중요하니까 해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액은 원칙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세 가지 이제 외우셔야 돼요. 법, 의, 사 이렇게 오는 거야. 법, 의, 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요청한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어요. 어쩌면 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필요성.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능도 필요 없어요. 감정평가의 분류, 공인평가, 공적평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고. 나중에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요 기준 시점이란 말 나오는데 기준 시점은 좀 이따 배울 거야.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금방까지 했던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야.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봤더니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현황 기준 평가야. 그럼 현황 기준 평가가 뭔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린벨트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이 지금 전으로 돼 있어. 받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용 상황이 지금 현재 실제 이용 상황이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입니다. 대지. 그럼 현황 기준 평가는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소리야. 그럼 있는 그대로가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라고. 그럼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개발 제한국이니까 개발 제한국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럼 여기 개발 제한국이 아니라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소리야.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그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하면 현황 기준 평가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감정 평가는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은 있는 그대로인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근데 소문이 막 돌아. 어떤 소문이 도냐면 요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30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있겠죠. 땅 주인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평가해 주는데요. 이거 그린벨트네요. 내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근데요 선생님 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해제된다면 얼마겠는가 좀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주라는 거야. 이렇게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여기 이제 그린벨트 해제되면 여기가 생태 땅 집이 있다고. 그럼 생태 땅 집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키 큰 사람이 와서 생태 땅 먹고 안 먹었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저기 시청 가면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 봐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하고 똑같네요. 제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하고 똑같잖아요. 5조에서는 원칙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라.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법의사. 두 번째 원칙 감정평가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십시오. 그 있는 그대로가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십시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 됐어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 이 바닥에 세 번째 원칙 갑니다. 예? 세 번째 원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요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잘 나와요. 여기 가장 잘 나와요. 그럼 원칙 제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개별평가다 이렇게 불러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개별평가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개별평가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의미하셨죠? 감정평가 규칙에 개별평가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개별평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인데 역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갖다 그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그림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네 가지 이렇게 원칙부터 해서 토지, 부동산 맞지요? 건물, 부동산 맞지요?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있네. 2개. 그러면 건물 개별 부동산, 토지도 개별 부동산. 그럼 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게 원칙이야. 개별적으로 해라. 요 토지 건물만 평가했다. 개별평가. 건물만 평가했다. 개별평가. 토지만 평가했다. 개별평가. 이게 원칙이야. 따로따로 하세요. 이게. 근데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 뗄 수 없다. 그다음에 일체로 거래된다. 2개 싸잡아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개를 싸잡아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걸 우리가 일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뭐라고 하냐면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행이 있거나 일체로 거래된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있다 하면 돼. 있다. 여기서는 있다 하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나고,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OX? X. 요거 세 번 내는데, 일괄 평가를 세 번 내는데, 그런데 두 번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냈고, 한 번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 냈다고.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기 여러분들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봐.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구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구분평가라고 불러주는 거야.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지문은 구분평가 이런 말 안 나오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없다고 나왔다. 없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있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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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면 된다고. 이거 있다 이렇게. 이런. 자, 그러면 저기 2번을 설명할게요. 건물만 봅시다. 토지 보지 말고 건물만. 이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고 나머지가 주택이에요. 이런 걸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죠. 이렇게 되면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상가 부분, 주택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구분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고. 우리 시험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낸 적도 있고 있다라고 낸 적도 있고. 이제 이거 구분평가야. 그럼 가치를 달리하면, 이 가치를 달리하면 나오면 무슨 평가입니까? 구분평가. 그럼 여기가 사례야. 사례. 어떤 경우가 구분평가는 경우입니까? 그러면 1필지가 2 이상의 핵지로 공장, 선박, 산림, 주상복합 건물 쭉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주상복합 건물이잖아요. 그럼 산림 볼까요? 산림은 두 가지가 결합된 거야. 산에 있는 땅하고 나무하고. 그러면 산림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 산이죠. 그럼 산에 이렇게 나무 있잖아. 나무. 산에 이렇게 나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그럼 요 산을 산지 그래. 산지. 산의 땅을 산지. 산의 땅이라는 땅지자. 나무를 산림, 임목 그랬다고. 임목.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산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산림은 산지와 임목이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다음. 자, 여기 밑에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전면과 후면의 가치를 다루는 경우.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그릴 건데, 도로가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그럼 토지가 이렇게 접한 토지가 있고, 이렇게 접한 토지가 있고, 또 길다란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러면 3번지 토지는 길다랗게 돼 있어요. 길다랗게 안쪽으로. 그럼 앞부분은 상가 부지를 이용하고 뒷부분은 주택 부지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 3번지 토지는 하나의 토지야. 근데 도로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죠. 이렇게 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없다고 냈거든.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냈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있다 하면 된다고. 있다.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필기노트 한 장을 넘겨봐요. 필기노트 한 장을 넘기면 그럼 100번지 토지가 나올 거야. 110페이지. 그럼 부분평가 그러면서 그림이 하나 나오죠? 100번지 토지. 자, 그거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거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렇게 100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뭐라고요? 필지. 그 토지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부터 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토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오겠네. 예, 토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토지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 붙였단 말이에요. 그걸 필지라고 한다고, 필지.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 필지 나눠서 개수를 하나, 둘 이렇게 세인다고. 그럼 100번지 토지가 하나의 토지야, 이렇게. 토지가 하나의 토지예요. 그럼 이 부분은 1필지의 토지, 하나의 토지 일부분이야. 그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을까? 자, 원칙.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왜? 원칙은 개별 평가니까. 요거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평가해야 돼. 이 부분만 수용이 돼. 수용. 국가에서 이 토지 100번지 토지를 전부 수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도로를 낸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도로를 나가면 이 부분만 수용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되면 그러면 원칙은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국가가 전부를 보상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된 부분만 보상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상이익을 산정해야 돼. 이런 경우를 이제 보상평가를 한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부분평가를 한다고. 그런 거, 이런 거요. 원칙은 이 100번지 토지 전부를 평가하는 건데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 일부분에 감정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부분평가를 한다고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 여기는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 이 부분만 수용돼서 이 부분만 보상이익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분평가다 이렇게 한다고.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한 3번 나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OX, X.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사례를 주면 이렇게 된다고. 사례. 여기에 사례잖아요. 구분평가 이거 사례고, 요 부분평가도 사례를 주면 대상 토지 일부분만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됐다고 그래. 그럼 도시계획 시설에서 여러분 이제 공법에서 배웠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럼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됐다. 이 부분에다 도로 낸다는 소리야. 그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평가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기에 감정평가야 분류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요 3가지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거 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 6, 7조가 원칙이 나와. 3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라. 근데 법의사는 시장과 지회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정평가는 있는 그대로 해라. 현황 기준 평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세요. 받는 대로.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 법의사. 3번째 원칙이 가장 잘 나와. 3번째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원칙 개별평가인데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우리가 갖다 붙여주는 거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이어야 된다. 원칙. 그런데 이제 3가지 예외가 나오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원칙 3가지 끝났고, 그 다음에 책을 필기노트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109쪽으로 와서 기준 시점이라는 거 공부해요.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 엄청 시험이 잘 나옵니다. 기준 시점은 이제 가격조사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준 시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 거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부동산의 가치는 또는 이제 가치가 힘들면 그냥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할 때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격은 고정돼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한다고. 변동. 그러면 자, 제가 평가사인데 여러분이 이걸 평가해 주라고 의뢰를 해요. 이거 평가해 주십시오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평가사인데 그럼 제가 이거 이제 평가해.
평가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냐면 요거 10억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평가액이 10억인데요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 주세요 했다고. 여러분 돈 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평가액이 10억입니다. 제가 평가사인데 그렇게 평가했다. 평가사가 그렇게 평가할 일도 없겠지만 이거는 평가를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거 10억인데 해주니까 여러분이 10억이구나 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럼 이거 언제 10억이라는 소리야? 이게 오늘 10억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10억이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10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10억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보고서를 이제 써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200만 원 저한테 입금하세요 그랬다고. 여러분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감정평가서도 이렇게 해주구나 그러면서 다 봤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10억이 나온 거야. 날짜도 없이. 그러면 10억이 언제 10억이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이렇게 도로가 난대. 이렇게 도로가. 내 땅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도로가 나서 여기 도로에 접혀버린 거야. 다 이렇게. 그럼 뭐 얼마나 좋은 땅이 됐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10억일까? 아니겠죠. 그럼 또 얼마냐 이 말이지. 얼마냐. 그러면 날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10억이면 날짜를 정해줘야 돼. 여기에 어느 날짜에 10억입니까? 이렇게 10억입니다 이렇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기준 시점. 그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10억인데요 2021년 12월 25일 날 10억입니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26일 날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발표를 났다. 그럼 26일 날은 땅값이 올라가 13억으로.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준다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그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날짜를 정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언제나 10억이니까. 그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늙지 않는다면 나이를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하니까 부동산 가격 구할 때 날짜를 정해야 된다. 날짜,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지.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두 군데서 나와. 두 군데서. 첫 번째 2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규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2조를 보면 용어 정의에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 아까 10억이라고 결정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게 기준 시점이야. 근데 이 기준 시점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다른 날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을 보면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나온다고. 가격조사 완료일. 그럼 두 가지 이렇게 가죠. 이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된대요. 기준 시점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 시점이 여러분 얼추 알았는데 제가 이 타임 스케줄을 통해서 기준 시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요거 저에게 여러분이 평가해 주라고 의뢰를 해요. 그럼 평가해 주십시오 의뢰를 했습니다. 1월 3일 날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 의뢰. 그 평가 의뢰를 하면 제가 평가사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냐면 요거 평가할 때 그럴 때 원칙은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나 보상액을 산정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보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요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요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봐야 돼. 여기 지금 명일동 1번지 토지에 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명일동 1번지 토지에 주택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임장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가서 보고만 오면 안 되고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그걸 가격조사라고 한다고. 그럼 가격조사가 이제 시작돼서 시작 1월 5일 날. 근데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크기,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이 가격조사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조사 하루도 안 걸려. 아파트는 쉬우니까. 아파트도 중개가 쉽거든요. 나중에 중개하다 보면. 근데 토지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 대규모 부동산은 가격조사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격조사가 언제 끝났냐면 1월 10일 날 가격조사가 완료됐어요. 색깔 다르게. 1월 10일 날 제가 이제 가격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가격조사 끝냈어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쓰는 것은 이제 우리
강의 노트 없는 건데 요거는 1월 12일 날 어떤 발표가 나냐면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신설된다는 발표가 나요. 도로 신설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각해봐요. 제가 이 부동산 평가위에서 가격조사를 1월 10일 날 완료했어요. 그럼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월 10일로 끝나요. 그럼 1월 12일 날 도로가 신설된다는 발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자료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제가 1월 10일 날 가격조사를 끝내고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1월 15일 날 저 부동산의 평가액을 결정해요.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냐 말이지.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게 가격조사 완료한 날이에요. 이 10억은, 저 부동산 10억은 1월 3일 날, 1월 5일 날, 1월 12일 날, 1월 15일 날 가격이 아니에요. 1월 10일 날 가격, 1월 10일 날. 의미하셨죠? 1월 10일 날. 그래서 이 10억은 1월 10일 날 가격이야. 그러니까 너 평가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그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1월 10일 날. 그게 왜? 그날 가격조사를 완료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월 10일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가격조사를 1월 13일 날 했다. 끝냈다. 그러면 여기 도로가 신설된다는 것은 이미 자료에 반영돼 있다고. 그럼 10억이겠습니까? 15분 높아질까? 높아졌겠죠. 높아지겠단 말이에요. 근데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지만 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가격조사 완료한 날이라고.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15일 날이 결정한 날이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10일 날이라고. 10일 날. 이게 기준 시점인데 결국은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이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고 더 먼저 나오는 게 기준 시점이 뭔데?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는데 우리 시험은 요거. 요 1번은 딱 한 번 나왔고 요 2번이 잘 나오죠. 2번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시험 문제 속일 때 감정평가 완료일 이렇게 준다고. 감정평가 완료일. 어디서 들어봤어? 완료일은. 그러니까 또 감정평가 완료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이게 기준 시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치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요거는 저 부동산은 1월 3일 날이든 10일 날이든 12일 날이든 15일 날이든 무조건 10억이야 그냥. 근데 변동하니까 난 날짜를 정해줘야 된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저 변동의 원칙은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이 다음 시간에 변동의 원칙이 이런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 변동의 원칙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합니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야.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 필요 없겠죠. 근데 변동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하니까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기준 시점과 관련된 것은 이제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럼 기준 시점과 관련된 것은 적합의 원칙입니까? 변동의 원칙입니까? 변동의 원칙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다고.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 이론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법정 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논의를 나중에 할 거 될 거니까 하고. 여기 볼래요?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소급이란 말은 미래로 가는 겁니까? 과거로 가는 겁니까? 과거. 우리 민법 선생님께서 소급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소급이란 말. 그래서 소급효가 있다 없다 말 그러잖아요. 과거로 가는 거야. 소급 평가는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점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것들을 소급 평가를 한다. 기한부는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시점.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거고. 자, 다 됐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은 사실은 몇 개를 했냐면 4가지 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시장 가치 기준, 두 번째 현황 기준 평가, 세 번째 개별 기준 평가, 그다음에 3가지가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2가지. 감정 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가 가격조사 완료일. 그게 원칙이고 예외는 지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출제했을까? 이제 보자고요. 기출지문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요거 쓸라가지 마세요. 쓸라가지 말고 우리 기본서 다 있는 거니까. 자, 보자고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X? O.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법의사, 이 경우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게 규칙 제6조 현황 기준 원칙.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하게 있는 경우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가치 달리한다.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5번 이제 기준 시점 나왔습니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이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 날짜가 뭐다? 가격조사 완료일. 그럼 5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됐습니까? 네. OX? O. 이렇게 출제합니다. 책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책 기본서 428쪽. 기본서 428쪽에서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감정평가 의회에서 양가로 1번만 읽어보는 거야. 외우지 말고 한번 읽어보는 거라고.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자, 됐고 429쪽 싸그리 무시. 430쪽 갑시다. 430쪽 가면 그러면 거기 시장가치 기준 원칙 그러면서 음영 처리된 거 있죠? 거기 제5조 5조가 원칙 시장가치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1, 2, 3 법의사 1번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번 감정평가 의뢰인이 여러분들은 이제 의뢰인이다 의에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잖아요. 1번 법에다 동그라미 2번 의에다 동그라미 3번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 특성에 비춰 이건 필요 없고 이어지는 게 사회 통념상 찾으셨습니까? 그 사회에다 동그라미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31조 431조 보면 가운데 2번 현황 기준 원칙 역시 제6조 동그라미 1번은 이용상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그 밑으로 가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법의사 찾으셨죠? 그것만 해주시면 되네.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432쪽에 가운데 중에 3번 개별 기준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7조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좀 자세히 보면 그 개별이 좀 진하게 써놨어요. 개별이 좀 진하게 써놨죠? 개별. 그 다음에 2, 3, 4가 있다야. 2번 일괄해서 동그라미 2번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3번 구분 평가할 수 있다. 4번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밑에 설명 나왔습니다. 설명. 그 설명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434쪽 가면 핵심이라고 나와. 핵심. 개별 물건 기준 감정평가 핵심에서 개별 평가 밑에 2에서 2로 갔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개별 평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 기타 분류해서 평가 주체, 공적평가, 공인평가 이런 것은 제가 중요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하지 않고 갔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넘겨서 437쪽 가봐요. 437쪽이 뭐가 나왔습니까?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제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두 군데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2조 영어정의. 기준 시점은 거기 이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 하고 그게 잘 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 제9조 기본적 사항 확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봤더니 가격조사 완료일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가 동그라미 1번, 2번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으로 갑니다. 쉬었다 지금.